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나쁜 편인가요? 나는 운이 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합니다. 잘 믿겨지진 않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책은 와다 히데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정신과 의사라고 하고 이 책의 저자도 40대 중반까지는 스스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운이 좋다는 걸 믿게 된 이후로는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이 좋아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운을 깨달을 때 나는 계속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시험 공부처럼 뭔가 방법을 연구하거나 실력만 쌓으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강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재능이 없었고 윗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다. 시험 공부에 관한 책이 팔린 것도 결코 행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덕분에 와닿는 시험 전문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일반 서적이나 심리학 책은 집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3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말 쓰고 싶은 책은 쓸 수 없었다.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정신의학이나 정신분석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연구 업적도 없는데도 심리학 붐에 편승해서 차례차례로 저서를 출간하는 등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에 비해 나는 정말 불운한 것 같았다. 시험 공부 관련 사업은 그럭저럭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창업한 동업자가 상장하거나 큰 재력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실력에 비해 운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학창 시절에 찍은 영화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그 후로는 찍을 기회가 없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방황했던 때도 있었다. 아무튼 내가 몸담고 있던 모든 분야에서 나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오히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 큰 상은 아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도 받았다. 재능이라기보다 운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찍을 때는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빠진다. 어떤 작품이 될지는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고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편집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작품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는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컷 중에서 실패했나? 이 부분은 쓰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편집해보면 나쁘지 않은데 하고 놀랄 때가 있다. 행운과 불운은 생각하기 나름. 살면서 이따금 생긴 불만 때문에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만 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 47이 나이에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을 때 데뷔는 늦어도 괜찮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다. 감독이 되기 전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실력 이상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명문대 진학률 1위인 나다고등학교에 공부했던 덕이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비한 테크닉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학생 때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내가 의사가 되어 노년 정신의학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더구나 이 분야에서는 별로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이 또한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0대 중반에는 국제의료복지대학의 이사장의 눈에 들어 교수가 되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인생이 모든 것이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다. 자신이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에 도전할 용기도 솟아난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말이다. 부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한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행운이 있다고 믿으며 살면서 알게 된 금전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금전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미래에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한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한다. 더욱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앞에서도 말한 플라세보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부자인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행복하게 써보자. 더 큰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믿으며 말이다. 2.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조부모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대학에 다니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마음 때문에 행운은 제대로 날아보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3.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대인 관계가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그러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다. 환자들 중에 갑자기 인간 관계가 끊기거나 배신을 당해 힘들어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 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돈과 운의 흐름을 내게로 오게 하려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고 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고흐는 빈털털이었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 라는 책을 흥미있게 보았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돈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고흐와 피카소처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고흐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고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던 피카소와 그렇지 못했던 고흐의 금전운이 크게 달랐다. 그에 따라 삶의 질 또한 달랐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에 그림을 판매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림 판매에 관한 것은 미술상인 동생에게 모두 일임했다.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였고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귀까지 잘라버렸다. 피카소는 고흐와는 달랐다. 그림을 새로 완성하면 미술상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그린 그림의 배경과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한자리에 미술상들을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나는 화가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잘 팔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만족감이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는 가치보다는 돈 자체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돈을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서는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중요한 건 돈을 쓸 때 느끼는 감정. 백엔숍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싸다고 이것저것 담다 보면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 외에도 많은 것을 사게 된다. 싸게 좋은 물건을 잘 샀네 라고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대체 이건 또 왜 산 거지? 라고 후회한다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취향이 한결같아서 무심코 샀던 물건을 또 사게 된다. 그 결과 비슷한 물건이 계속 쌓인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산 물건이 100엔이 아니었더라도 샀을까? 이 정도 물건이 100엔이면 이득이지 하는 이유로 대부분 사는 경우가 많다. 상품 자체의 가치를 느껴서 샀을 때와 100엔이라는 싼 가격에 끌려서 샀을 때 똑같이 두근거림, 설레임을 느낀다 해도 두 감정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물건을 샀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이득을 보거나 싸게 사서라면 풍요의 기준이 득실인 것이다. 이득이나 돈의 액수로 풍요를 계산한다면 풍요로움을 느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족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돈을 쓰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슷한 물건을 사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지 아니면 매장 직원의 태도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꼈던 건지 말이다. 자신의 감정과 똑바로 마주보면 헛돈 썼잖아, 돈 버렸네 하고 돈을 탓하며 없었던 일로 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버린 돈도 헛돈도 존재하지 않는다. 버린 돈이나 헛돈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손해와 이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승패의 개념과도 다르다. 득실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든 반드시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어진다. 움직이는 만큼 얻는다.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무리지만 이라고 핑계를 댄다.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움직이지 못해. 다음에도 꼭 물어봐줘. 그렇게 말하고 다음 기회를 기대하지만 더 이상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번에 수락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해서 결과를 내면 앞으로는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경험도 실적도 있으므로 당연하다. 따라서 운이 나쁜 사람은 종종 이런 불평을 하곤 한다. 그 얘기는 처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온 건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야. 마치 애써 잡은 물고기를 고양이가 채간 것 같은 말을 하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 네가 재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계속해서 운 탓이라고 생각한다. 모처럼의 기회였지만 어쩌다 보니 움직이지 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야. 정말 운이란 알 수 없는 거지.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이해하자. 첫 번째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담하게 들리겠지만 기회가 오면 무조건 뛰어들어 보는 것이다. 시기라든지 타이밍 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해보자. 만일 일도 많고 일정도 바빠서 옴짝달싹 못한다고 해도 모두 내던져 버리면 그만이다. 매우 중요한 능력. 일이든 공부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움직인다든지 생각난 것을 실행해 본다는 행동력 혹은 실행력이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해야 한다. 실행해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으니 헛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움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공부도 결과를 내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결정할 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보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 매일매일 할 일이 많고 그것을 계속 처리해 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인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할 때는 바쁘게 움직이면 그것으로 안심되는 측면도 있다. 자신이 맡은 일과 매일의 일과를 실행해 나가면 딱히 결과를 내지 않아도
책망받거나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고 싶은 일이나 잘 하는 일을 더 향상시키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뒷전이 되고 만다. 잡다한 일도 진력이 날 정도로 많고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미루는 버릇이 생기면 바로바로 행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매일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잡무를 처리하고 급한 용건도 대응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거나 스킬을 닦는 사람도 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라고 신기해하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기회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 때문이다. 보류하지 않는다.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능력이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행운의 싹을 잡는다. 계열 회사의 하나를 맡은 사람이 본사의 총수와 면담 약속을 잡는데 반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서실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반년 앞까지 일정이 다 차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자는 바쁘다는 이야기인데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정도로 바쁜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운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경영자는 무언가 생각나서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바로 움직인다. 계속해서 생각해 보거나 잘 아는 사람이나 부하와 의논하거나 배워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동이 대답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다. 대답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체념도 빠르다는 이야기다. 시장이 그렇게 좁으면 무리네 라고 판단하면 떠오른 아이디어를 깨끗이 포기한다. 여기서도 공을 바로 전달하는 편이 다음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다. 경영자는 이런 두뇌 회전이 빠르다. 자신이 문득 잡은 공, 아이디어, 이것도 언제까지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탁 던져버린다. 그 공이 돌아오는 사이에 또 새로운 공을 손에 넣는다. 우리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난 것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편이 앞으로 나아갈지 되돌아올지 판단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움직인다고 해도 처음에는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은 움직임이므로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다. 움직인 이상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창한 결심은 필요치 않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의 싹을 찾아낼 수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몇 가지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재미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것은 성공할 거야 라는 가능성과 부딪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의 위험성만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로 움직이는 사람 쪽이 발 놀림이 빠른 만큼 되돌아올 때도 빠르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을 꿈꾸고 계시죠? 그리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이라는 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행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바로 행동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